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정치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예. 자, 일주일 만에 두 분을 뵙는데요. 참 정치권이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뉴스가 쏟아졌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얘기도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체감상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이승원 평론가 같은 경우에 이게 정치 관련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이게 평소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보다 더 많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엄청난 뉴스의 속도와 정보량이 네.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신문으로 뉴스를 보기보다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네, 네. 네, 온라인으로 보는데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뉴스를 읽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 같은데 그냥 어제 오전 뉴스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만큼 속도가 빠르고 정보량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만에 오면 우리 얘기하면 또 세상이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경우 그렇죠.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계속 상황이 바뀌죠. 네, 계속 언급한 얘기들도 계속 달라지고. 항상 보면은 선거 전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선거 전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또 폭발적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빅데이터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솜 소장님. 자, 빅데이터 상으로 지난 한 주 가장 관심을 모은 정치권 이슈 또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혼돈과 혼란의 카오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요, 중징계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 정지라는 중징계에서 네. 나온 키워드인데요. 이 대표의 정보량도 마찬가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지난 방송에서는 이 대표의 정보량이 약 5만 건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총 정보량은 약 8만 4천 건으로요. 일주일 사이에 70% 늘었습니다. 70% 급증. 예, 어마어마하죠. 또 집권 여당 대표는 사실은 실질 권력 2위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 집권 세력의 정말 치열한 권력 투쟁의 모습이 연일 뉴스 지면을 장식하면서 이 대표의 정보량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이 대표 자맹 중이지만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 대표가 어제도 SNS 통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라는 이런 글을 그렇죠. 올렸고, 네. 또 지난 8일에도요 SNS 통해서 자신의 지지층으로 보여지는 이대남들에게 계속해서 지지 호소하면서 우호 세력을 이제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네. 가장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와 관련해서 결국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도 이준석 대표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주 방송과 비슷한 정보량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건의 정보량 보였고요. 연간으로는 민간인 동행, 친인척 채용, 국가 재정 등이란 단어와 함께 많이 언급이 됐고요. 이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네.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 앵커님 말대로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이준석 대표, 3위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정보량이 10%가량 사실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이재명 의원은 이제 10% 줄었고요. 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피살되면서 정치 분야 인물 언급관어 4위가 됐습니다. 또 5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약 45% 정도 상승했죠.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무려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15배나 상승한 정보량을 보이는 분이 있는데, 혹시 15배? 15배요. 어마어마하죠. 이 와중에 누굴까요? 이 와중에 누굴까? 혹시 예상되시는 분 있으세요? 두 분 다? 15. 정치권의 인사라는 얘기죠? 정치권 지금. 인사인데
15배? 15배가 상승되려면 원래 유명했던 분은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 힌트입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러면 글쎄 누가 있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분인데요.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박민영 대변인. 맞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뭐 민주당하고 50보 100보다라고 이제 정면 비판하면서 네.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또 지난 7일이죠.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약간 눈물을 울컥하는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박민영 대변인도 옆에서 같이 눈시울 붉히면서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천극 그 자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같이 눈시울 붉혔는데 그날만 이분 정보량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 인사를 정면 비판하는 등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레어템이죠. 예, 예. 정보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어쨌든 사상 초유의 여당 당대표 징계이다 보니까 뭐 관련한 소식이 연일 뭐 네티즌들의 관심이었고 그만큼 뭐 연관어나 언급량도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네. 자, 이승원 평론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파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좀 유동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찰 조사 이후에 이제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늘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름 뭐 성 관련 비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윤리위가 시작됐는데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네. 소명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정치적 결정. 뭐 네. 모든 당에서 그런 예. 거지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그 유무와 상관없이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에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당에서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어제까지 초선 모임, 재선 모임, 중진 모임 했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그러니까 주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방어하는 의견은 사실상 또 소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네네. 예. 그 뭐 의총 그 관련해서. 예.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사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좀 그래도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네. 홍준표 지사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바른미래당 때 이 이준석 당시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 당시 이제 업보다 손학규 대표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래요? 했거든요. 그때 네. 어느 정도 했길래 약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좀 심했죠. 네. 대표에서 그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던 거죠, 네. 그때도. 손학규 대표 이제 물러나라고 해서 그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거의 1년이 지속됐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 말대로 지사 말대로 대선배였던 손학규 대표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약과다 뭐 이런 이제 글도 남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당내 우호 세력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인 거죠. 그래서 당내 우호 세력이 없는 것과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빨리빨리 수습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중무대행 체제로 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느냐 그것도 사실 이제 미지수인 거고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을 가느냐 마느냐도 아직 아무도 확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임시 전대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전대를 해서 2년짜리 대표를 뽑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일단은 직무대행으로 당분간은 간다.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네. 얼마나 갈지 모른다. 얼마나 갈지 모른다. 네. 결국 뭐 그거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 하는 것은 뭐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국면 전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복귀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게 당내에서 또
돌아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이후에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1,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을 모아서 산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SNS에 올렸어요. 올렸죠. 예. 네. 또 안철수 의원 오늘 뭐 토론회 열지 않았습니까? 또 김기현 의원도 역시 활발한 공보 모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자, 결국 이게 차기 당권을 위한 행보가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벌써 1년도 넘게 1년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임시 전당대회를 해서 이준석 대표 잔여 임기를 채울 그 임시로 그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이제 내년쯤 해가지고 아예 2년짜리 대표를 뽑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은 몸을 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네. 뭐 안철수 의원 등등이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이제 1,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 뭐 한 3년 만에 산행을 갔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 그런데 이분이 요즘 모임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월요일에 있었으니까 그 중진 모임에도 이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당내 모임에는 잘 안 나오고 예, 안 외곽에서 나오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네. 있는 거네요.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해서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중진 모임에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안철수 의원이 주재했던 이 토론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전평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중진 모임은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더라도 오늘 토론회에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오늘 모임 40명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라서 45명이 왔다고 네. 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잠재적 경쟁자인 뭐 정진석 부의장, 뭐 김기현 의원 등등이 왔고요. 와서 축사를 했고요. 당 지도부 권성도 원내대표 등등 왔었고 배현진 의원, 뭐 정점식 의원,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40명이 훌쩍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역시 국민의힘 의원 수 전체를 생각하면은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가온 느낌인데 그만큼 다 대부분 뭐 네. 이준석 대표하고 약간 반대쪽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네,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모임 보면 이제 어떤 편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독자적인 이제 노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일인가요? 13일로 두 번째 모임을 한다는데 어쨌든 이게 임시 전대든 아니면 뭐 정기 전대든 어쨌든 선거는 있는 거니까 각각 잠재적 주자들 몸풀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다솜 소장, 저기 앞서서는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였던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하고 인물을 살펴봤는데 네. 이 밖에 정치 분야 주요 연관어라고 해야 되나요? 검색어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정치 분야 키워드 데이터상으로 본 주요 정치 분야 키워드는요. 키워드. 또 성희롱, 성폭력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이 나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네. 이 성이라는 키워드도 정치 관련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로 이제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가 됐고요. 네. 또 일본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숨졌고 또 이틀 뒤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정말 압승을 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관련 뉴스들하든지 이제 리트윗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 직접 찾아가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우상호 위원장도 갔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베의 사망이 한일 관계 이제 회복에 교두보가 될까? 라고 한 이런 식의 예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성과 이제 아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그 외에 이제 데이터상에 이번 주 키워드로 집중이 됐습니다. 예, 성과 아베 네. 집중적으로 검색이 된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키워드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검색도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기사화가 되고요. 매주 정말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게
늘 지금 야당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기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는 정말 데이터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언급량이 비슷합니까? 언급량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훨씬 많고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주간에서 사실 1위가 윤석열 대통령, 2위가 이재명 의원 아니면 2위가 이준석 대표 이렇게 두 분이서 거의 누가 2위 하느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언급량으로 본다면은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97 그룹들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발언이라든지 인터뷰 하실 때마다 네.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량이 이제 상승하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네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장관급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어요. 야당은 인사 난맥상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인사라인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발언이 문제가 됐죠? 네. 검찰 출신 인사들을 너무 많이 배치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는 그전엔 민변 출신들이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한참 전에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여러 가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을 하면 과거 정부보다 낫다. 계속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요. 네, 예. 근데 일단 이 워딩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아니 그전보다 낫지 않아? 그런데 그 얘기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정부보다 낫게 하겠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하겠다고 본인이 이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기준이 문재인 정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비교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에서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인사라인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어 송홍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했지만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이미 본인은 얘기했었는데 그 검증 라인, 추천 라인에서는 그거를 듣고도 인지하고도 결국 추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인사 라인이 지금 정부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추천을 하면 그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요. 다시 대통령실로 와가지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2차 검증을 하는 이제 3번의 어떤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인사기획관은 지금 복두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그 밑에 또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도 윤석열 사단의 그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동균 부장검사 있고요. 다시 대통령실로 오면은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이시원 검사,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연루됐던 그 이시원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 출신들이 검증 거치고 1차, 2차 거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마지막 제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눈길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은 당연히 일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때 장관 이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전후에서 낙마한 게 3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61일 만에 1기 내각 하면은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영향이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이제 나타난 그런 여론조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이 빅데이터 상으로 과연 이 지지율 하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는데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어떤지 김다솜 소장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과연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어떤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정보량 가장 높았던 날이 7월 6일이었습니다. 이날에 나토 일정의 민간인 동행,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의 기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 날이고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연관어 보시면 민간인, 비선,
채용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이 늘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분은 뭐 인사 실책이 주요 원인이다. 또 혹은 뭐 비선 정치가 문제다. 뭐 친인척 대통령실 채용 등의 권력 사유화가 원인이다. 혹은 뭐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 뭐 국힘 내홍이 원인이다. 뭐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의 평론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사실 도어 스태핑이 정무적으로 정제된 이런 판단들이 아니라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은 잘했나 등의 이제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어 스태핑에서 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주제로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과연 연관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1위가요. 논란으로 나왔습니다. 논란. 네, 도어 스태핑 주제요 1위가 논란, 연관어 1위가 이제 논란에 도어 스태핑 이런 헤드라인을 단 기사가 많았었고 또 오늘은 윤 대통령이 중단하기로 했던 도어 스태핑 또 재개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뭐 국민하고 소통하려는 이런 모습이나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뭐 공통적으로 다 지적하는 게 정제된 발언이 좀 나와야 된다 하는 그건 그런 맞아요. 얘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빅정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 빅데이터 상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뭐 여당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 빅데이터 상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김다솜 소장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민주당 관련 빅데이터 반응 같은 경우는요. 사실 민간인 비선 동행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고 또 강훈식, 박주민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한 날에 이분들 정보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연관어는 이제 국정원과 박지원입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죠. 네. 이제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개입설을 거듭 부인하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전당대회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97세대 의원과 관련한 언급들은 없었나요? 97세대에 관련한 언급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정보량 자체가 제가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3주 연속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물론 이분들이 정보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정보량에 비하면 여전히 만 단위가 넘어가는 분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현실이다. 네. 지금 일단 뭐 양박 이렇게 4명의 97세대 의원들이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뭐 어대명이라는 뭐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7세대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승원 평론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들마다 각각 또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막고 싶다면은 다들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연관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 검색량들이 이제 연관어가 이제 많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표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로 간다면은 단일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컷오프 전이든 후든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강훈식
의원이나 뭐 강병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전에는 네. 단일화하는 게 무의미하다. 일단 컷오프는 통과하고, 그러니까 네. 경선 정도는 통과하고 해야지 그 전에 하는 건 무의미하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거고, 가장 이제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 다 다르네요. 다 네, 다르고.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그냥 생물학적으로 97세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합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철학과 비전과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좀 그 포용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컷오프 이후에 뭐 뭔가 합의 맞으면 이제 같이 하겠다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이제 97고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또 파괴력이 있느냐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컷오프를 3명으로 축소하던가요? 당 대표는 그렇습니다. 예, 당 대표의 네, 경우.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주자가 웬만하면 이제 다 나오긴 나왔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97세대 사이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예측하기가 만약에 3명의 이제 3명이 이제 컷오프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들어가고 97세대 의원 2사람이 올라갔다 할 경우에 이 97세대 의원 2사람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어떨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이 결과를 예측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프로 방송인다운 네, 어떤 피해가겠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프로 방송인. 정치라는 게 근데 항상 근데 이런 그 바람이 그 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다크호스가 막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선거 그러니까 앞두고 저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단일화 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단일화하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뭐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제가 뭐 그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전망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나중에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답을 안 주시네. 네. 컷오프 이후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